바이러스가 유럽에서도 발견돼 세계 각국이 다시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으로 명하고 우려 변이로 지정했는데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더 강하고 백신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상도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들을 소환하며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집 내부에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700여 아파트 단지에서 인터폰과 난방 등을 제어하는 장치인 월패드가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 무식, 무능, 무당의 산무 후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 후보는 청년 작가 작품을 관람하며 2030 공약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화가 끝이 없습니다. 델타보다 훨씬 강한 코로나 변이가 등장해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변이의 정식 이름을 오미크론으로 명명하고 우려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11일 아프리카 대륙의 보츠와나에서 첫 감염 사례가 발생한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홍콩, 이스라엘, 벨기에에선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여행객들이 이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상 회복을 준비 중이던 세계 각국도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새 변이는 그리스 알파벳 15번째 글자인 오미크론으로 명명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을 5번째 우려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재감염 우려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This variant has a large number of mutations, and some of these mutations have some worrying characteristics. 유럽 보건당국도 최고 단계급 경보를 내렸고 영국은 지금까지 본 것들 중 최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is variant may be more transmissible than the Delta variant, and current vaccines may be less effective against it. 미국 학계에선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5배 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오미크론은 지난 11일 보츠와나에서 첫 감염자가 나온 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확산 중이고 여행객을 중심으로 홍콩과 이스라엘, 벨기에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유럽 등 세계 각국은 국경 통제에 나섰습니다. Southern African and other countries affected to limit the spread of the new variant. All air travel to these countries should be suspended. 미국도 남아프리카 8개 나라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새 변이 오미크론에 대해 영국 보건안전청은 지금까지 본 것 중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강력한 전염력 때문이겠죠. 오미크론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얼마나 위험한지 서영일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할 때 열쇠 역할을 하는 게 돌기 모양의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오미크론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 유전체는 32개, 델타 16개의 2배입니다. 이 때문에 델타에 비해 인체 침투력도 더 세질 수 있습니다. 실제 남아공의 경우 이달 초 하루 평균 확진자가 263명이었는데 최근 2,4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10배 가까운 폭증의 원인으로 오미크론이 지목됩니다. 남아공이 워낙에 델타가 거의 100% 나오던 데인데 최근에 누변이가 거의 한 70-80%까지 갑자기 한 몇 주 만에 확 올라갔어요. 심지어 확진자와 접촉 없이도 감염될 수 있다는 추정 사례도 나왔습니다. 홍콩의 한 호텔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강력한 전파력이 기존 백신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파이크 단백질 모양이 변해서 기존 백신에 의한 항체들로 인한 중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새로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이 등장했다는 소식에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고 유가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금이나 엔화 등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수감사절로 하루 쉬고 문을 연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 등장 소식에 곧바로 내려앉았습니다. 다우지수는 2.53% 떨어져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고 S&P 500, 나스닥도 2% 넘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항공과 여행 관련주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는 검은 금요일이 됐습니다. 유럽 증시도 나라별로 3에서 4% 떨어졌고 먼저 개장한 아시아 증시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47% 하락하는 등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Investors are reacting to this new variant in a very similar way they did to the initial coronavirus pandemic of March 2020. 원유도 수요 감소 전망에 10% 넘게 떨어졌고 가상화폐 같은 위험 자산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위험 자산이 급락한 반면 금, 달러, 엔화 등 전통적인 안전자산에는 다시 자금이 쏠렸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봉쇄 조치까지 내려지면 다음 주 전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오미크론이 유입됐다는 보고는 없습니다만 방역 지표들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는 52명 발생했고 위중증 환자도 634명으로 늘어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068명이 나와 역대 두 번째였습니다. 정부는 몇 분 뒤인 저녁 7시부터 긴급하게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입국 강화 조치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방역 지표들은 오늘도 일제히 악화됐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이 큽니다. 10,000명도 넘을 수가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중환자 또 사망자도 늘 겁니다. 치사율도 이제 0.8%로 올라가고 최악의 경우 내년 상반기 확진자가 10만 명에 이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에 강력한 새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집니다. 정부가 주로 강조해온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나 자신과 동료 그리고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임과 행사를 최소화시켜 주시고 이에 거리 두기를 일부 지역에 일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문가들 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들을 종합해 다음 주 월요일 최종 대책을 발표합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은 악화하고 있습니다만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강력 대응을 경고하면서 곳곳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통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집회 참가자는 이 경찰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했습니다. 역시나 불편은 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점거한 민주노총 조합원들, 구호를 외치며 피켓과 깃발을 흔듭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약 1만 명 규모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사회 공공성과 노동지원권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의 대장정에 광화문 일대에서는 보수단체를 비롯해 몇몇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당장 석방하라! 집회와 시위가 열리면서 도심 곳곳엔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조합원들은 여의도역 일대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 때문에 통과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주말을 즐기려던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데모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버스 정류장에 이러고 있으니까 불편하죠. 여유 있게 나왔는데 오늘 하루 신고된 집회만 139건. 경찰은 이 가운데 불법 집회는 수사해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춘영입니다. 사흘째 호남을 방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당을 믿는 산무 후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젯밤 캠핑 행사에서는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마라는 댓글을 읽고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현장을 동행 취재 중인 고이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남 장흥의 토요시장을 찾자 지지자들이 몰려듭니다. 호남 사투리로 분위기를 띄운 이 후보는 정말 허벌나게 많이 와버리셨네요. 윤석열 후보를 무식과 무능, 무당의 산무 후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가 책임자가 무능한 것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은 치열하게 살아오는 과정에 생긴 상처라고 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을 여러분 비난하면 감수하겠습니다. 어젯밤 해남의 캠핑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이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에 대한 지적을 받자 잘못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2004년 이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자, 잠재적 살인마. 나보고 한 소리인데.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뭐 이런 얘기해도 제가 다 인정합니다. 오늘 여수 순천 일정에는 부인 김혜경 씨도 동행했습니다. 이 후보는 모레까지 호남에서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나서면서 야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30 청년층 다가서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청년이 우리 사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대라고 강조했고, 이 딸 채용 청탁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의원의 본부장직 사퇴를 받아들였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를 굽혀 작품을 살피고 가상현실 기계를 이용한 체험도 해봅니다. 90도 각도로 이런 그림을 난 처음 보거든요. 2030 세대 신진 작가의 작품 80여 점을 1시간 넘게 둘러본 윤 후보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고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세대임을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합니다. 개별 작품의 이 규모나 또 여기에 대한 그 구상력이나 표현력이나 상상력이나 정말 기대를 뭐 한 10배 이상 뛰어넘는 것 같고. 윤 후보는 김성태 전 의원의 본부장직 사퇴도 수용했습니다. 딸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인 김성태 전 의원은 직능총괄 본부장에 합류했지만 2030 청년 세대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틀 만에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그래도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내가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로 생각이 되고, 그 뜻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에 새 인물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박 영입 인사들이 차차 발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선의 정진석 의원은 당의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고 내부 비판 목소리를 낸 20대 대변인에게 공식 논평에 집중해달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청년의 쓴소리를 듣기 싫으냐, 진성꼰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5일장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은 재임 중 일어난 일에 대해 사죄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5.18 단체들은 진정성이 없다며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순자 여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 영결식 추도사에서 남편을 대신해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 전 대통령도 생전에 자책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득이의 소치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이 발언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무력 진압 이후 41년 만에 전 전 대통령 측이 역사적 과오를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5.18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고, 전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비서관은 재임 기간 학생운동 진압 등 여러 가지 과오에 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임 전에 벌어진 5.18 유혈 진압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5.18 관련 단체들은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족이 한 의례적인 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 전 대통령의 유해는 화장 뒤 연희동 자택에 임시로 안치됐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과 곽상도 전 의원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명된 인사들로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민식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은 오늘 오후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달 만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 판결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 판결을 전후해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독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관련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에 이르는 고문료를 받아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도 아직 조사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화천대유에 취업했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은 2차례가량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곽 전 의원이 직접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해결해줬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곽 전 의원 측으로 건너간 돈이 적지 않고 본인이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어제도 50억 클럽에 포함된 박영수 전 특검과 언론사 홍모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출범 300일을 넘긴 공수처가 주요 현안마다 검찰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놓고 양측이 5시간 넘게 대치했는데요. 출범 때부터 예상된 갈등이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두 수사기관의 충돌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죠. 오늘의 포커스는 주원진 기자가 반목하는 두 수사기관에 맞췄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공수처 수사관들이 대검찰청으로 들어갑니다. 보복 수사라는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만요. 공수처가 대검 검사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을 외부에 유출한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던 검사들은 사전 고지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공수처는 알릴 의무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둘 사이 대치는 5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공수처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 결국 빈손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기관 사이 갈등이 본격화된 건 지난 4월.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공수처장 관용차를 타고 이동했다가 1시간여 뒤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단독 포착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장 에스코트 조사로 망신을 당했고 보도 경위를 조사하겠다며 일부 검사를 내사하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한 달 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놓고 양측은 또다시 충돌했는데 공수처는 수사는 검찰이 하고 기소는 우리가 결정하겠다며 조건부 이첩을 주장했고 검찰 측은 형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금 그 체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 7월에는 두 기관 간 사건 서류를 주고받을 때 우편으로 보낼지 직원이 전달할지를 놓고도 서로 신경전을 벌일 정도로 감정의 골은 깊어진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검찰개혁이라는 소명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출범부터 예상됐던 갈등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공수처와 관련된 한 법조인은 공수처는 태생상 검찰 견제가 숙명이다면서 국회가 공수처법을 엉성하게 만들어 둘 사이 갈등이 깊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공수처가 수사 상당수를 특정 야당 정치인에 집중하는 등 논란과 갈등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수도권 한 검찰 간부는 공수처는 태생상 여당 보호를 위한 기관이었다면서 법에 따르지 않고 여당 보여주기식 수사만 남발하다 생긴 참사라고 말했습니다. 1년 가까이 계속되는 두 국가기관 간의 갈등, 과연 국민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집 내부의 개인 사생활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요즘 아파트에는 거실에 인터폰이나 난방을 조절하는 월패드라는 게 있는데 이 시스템을 해킹해서 여기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한 걸로 보입니다. 아파트 700여 곳이 해킹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속옷 차림의 남성이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치고 귀가한 여성이 불을 켜기도 합니다.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국 아파트의 월패드를 해킹했다며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관련 영상이 계속 퍼지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CCTV를 활용해가지고 촬영을 했는지 그거를 판매하려고 했는지요. 월패드가 해킹당했다고 알려진 아파트 단지는 700여 곳. 유출 영상에 민감한 사생활도 포함돼 해당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부분 월패드에는 거실을 직접 비추는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요. 해킹을 당할 경우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거실에서의 활동이 많이 제한되고 불안하고 아무래도 그 월패드를 의식하게 되죠. 지난 5년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홈네트워크 보안 관련 신고 건수는 1,571건에 달합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세대들은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는데 보안 장치가 충분치 않았던 거예요. 전문가들은 월패드 미사용 시 카메라 렌즈를 가리고 암호를 설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한 여성단체가 1,000만 원의 기부금을 거부하고 돌려줬습니다. 성범죄자가 감형을 노리고 기부한 걸로 봤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런 기부금이 재판에서 감형 사유로 반영되고 있어 법률 사이트에는 감형 기부법 문의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진정한 반성은 이게 아닐 텐데요.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일 여성인권단체인 한국여성의 전화에 기부금 1,0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2주 뒤 여성의 전화 측은 기부금 전액을 돌려줬습니다. 기부자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받는데 감형을 노리고 기부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전화 측은 성명을 내고 재판 감형을 위한 그런 후원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성범죄 재판에선 진지한 반성이 감형 참작 사유로 반영되는데 여기엔 피해자와 합의, 사과, 반성문, 기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반성문을 좀 내고 뭐 기부했다. 안 내는 것보다 내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이긴 했는데 지난 5년간 대법원에서 성범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1,336명 가운데 약 64%인 7,236명이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감형받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터넷 법률 사이트에도 감형 기부법 문의가 적지 않고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산 이른바 N번방 가해자들도 비슷한 기부를 한 게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딴 데다 기부를 했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데 법조계 안팎에선 성범죄자의 기부가 감형 사유로 참작돼야 하는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겨울부터 동파 사고로 수도 계량기가 깨지면 교체 비용을 시민이 부담하도록 해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지역들은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지자체가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추세인데 왜 서울시의 정책만 반대로 가는지 배상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월 동대문의 한 아파트에서 수도 계량기가 깨졌습니다. 지난 겨울에만 서울에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는 10,000건이 넘었고
교체 비용으로 예산 4억 6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동파 계량기 교체 비용을 시민이 부담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계량기 동파의 80%가 부주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민 관심 부족이 좀 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경각심을 이제 고취시킨다는 차원에서 계량기 교체 비용은 하나에 42,000원. 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걸 뭐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그걸 시민들한테 부담을 여지껏 수년간을 여지껏 그렇게 부담을 해왔는데 갑자기 시민한테. 서울시와 달리 대부분 다른 지자체는 동파 수도 계량기 교체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4년 지자체가 동파 수도 계량기 교체 비용을 자체 부담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발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보상 지원을 하겠다고 이제 계속 계획은 세웠는데 지자체 부담으로 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환경부도 권익위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서울시가 이런 추세와 반대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민들의 겨울나기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게 됐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이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새 집을 사고 난 뒤 헌집을 파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있죠. 정부는 이런 경우 실수요자로 판단해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양도세는 그 혜택을 받는 반면 취득세는 중과되기도 합니다. 세금마다 산정 기준이 다른 건데 오죽하면 세무사들도 헷갈린다는 말이 나오죠.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사를 계획한 주택에 계약이 1년 반 남은 세입자가 있는데 세금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입니다. 정부가 실수요로 보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문의는 하루에도 여러 건 올라오는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체계가 달라 전문가들도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다르고 취득세 다르고 종부세가 달라요. 전문가들도 포기하는 단계인데 비전문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부는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을 1년까지 인정해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끼어 있는 경우에는 2년까지 인정해줍니다. 갈아타기 실수요자와 세입자를 동시에 보호하려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같은 경우 취득세는 임대가 끼어 있어도 1년이 넘으면 8%로 중과됩니다. 양도세는 기재부가, 취득세는 행안부가 관리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정부 안에서도 같은 사례를 한쪽에서는 실수요자로 다른 한쪽에서는 투기 수요로 보는 겁니다. 가격에 대한 차익을 남기기 위해 아니라면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그 집을 굳이 매입을 해서 그 집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였죠. 전문가도 혀를 내두르는 얽히고 설킨 부동산 세금 체계로 납세자들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징벌적 과세다,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국민만 대상일 뿐이라며 종부세 폭탄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규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합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맞다. 한편에서는 징벌적 과세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번 종부세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부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 같습니다. 지금 투기 같은 게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겨서 나오게 하면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그게 정부의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이중과세가 종부세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재산세를 합쳐버리면 이중과세 성격은 사라지겠지만은 이 세율이 과연 타당한 세율이냐 이렇게 많이 세금 나른다는 전 세계에 없고 종부세 사실 도입 취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 더 많은 편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그 재산을 소유할 유인이 적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시장 전체의 공급이 줄고 그럼 가격이 올라가고 세금에 따른 당연한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교수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과연 시기적으로도 맞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세금을 더 가중시켜서 걷는 나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종부세 논란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이 정부가 국민의 2%만 낸다. 세금 폭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3살짜리도 주택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국민 전체를 보는 것들도 타당하겠지만은 근데 이번 종부세 대상이 100만 명쯤 되는데 그중에 절반이 약간 안 되게가 서울 사람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1세대 1주택자들에게도 좀 부담이 크지 않느냐라는 말도 있고 또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분들에게는 부담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 말도 일리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2억, 13억짜리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2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갑자기 폭등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액이 커졌고 그냥 집값이 올랐을 뿐인데. 그렇죠. 조세 부담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어빌리티 투 페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 소득이 느는 거에 따라서 맞춰서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배려도 좀 필요하고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지금 이 세금을 누가 낼 거냐? 집주인이 낼 거냐 아니면 세입자가 낼 거냐. 이 논란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다라는 비판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시장 상황상 그거는 너무 과한 이야기 아니냐. 임대차법 통과하고 나서는 월세화가 최근에는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급자 우위 시장인 거예요.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세금을 전가하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근데 사실 납세자들은 이 부분을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정부에서 미리 빠져나갈 시간을 몇 시간 줬다 이런 거잖아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또 피하려면 얼마든지 또 피할 수 있는 길도 근데 시간은 줬지만은 제도적으로 주진 않았거든요.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게 취득세가 제일 높은 건 12%입니다. 팔 때도 최고 많이 부담하면 82.5%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퇴로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종부세 논란을 한 줄로 한번 평가 부탁드립니다. 종부세는 세계에서 유일한 정책이다. 제 주변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종택을 물려받고 서울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세금 보지서를 최근에 받았어요. 그럼 가문을 버려야 되느냐, 가족을 버려야 되느냐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제도를 할 때는 그런 억울한 사람들은 좀 최소화시키고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러면 유일한 만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소수 사태로 원자재의 중국산 의존도가 도마에 올랐죠. 우리 식탁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 농산물로 채워지고 있는데 최근 요소 비료 부족과 물류난까지 겹치면서 중국산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우리 밥상 물가도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농수산물 시장. 곳곳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중국 현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우리 밥상 물가도 심상치 않다고 말합니다. 도라지, 그다음 뭐 중국 김치, 그리고 뭐 브로콜리도 중국 브로콜리, 중국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0% 정도는 올랐죠. 중국 현재 마늘 도매 가격은 1kg당 약 1,450원으로 작년보다 20.8% 올랐고 1kg당 대파 가격은 작년 844원에서 1,173원으로 4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산지의 이상기후로 작황이 나빠진 데다 중국 내 요소 부족으로 비료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배운임까지 상승하면서 농산물 수입 물가는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고운임이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겠죠. 비싼 운임도 지금 선복이 없어갖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기본적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문제는 중국산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2017년 1조 8천억 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농산물 분야에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물가 안정과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일제 강제징용으로 러시아 사할린에 끌려갔던 우리 교민 91명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사할린 동포 특별법에 따른 영주 귀국 첫 사례입니다. 다음 달까지 모두 210명의 사할린 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권은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8살 때 탄광에 징용된 오빠를 찾아 사할린으로 건너갔던 전채련 할머니. 67세 딸과 함께 82년 만에 고국의 품에 돌아온 전 할머니는 태극기를 흔들며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꿈에도 그랬지요. 그리워서 한국 깃발이 휘날리는 거 보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눈물이 났지요.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 이주했다 광복 이후에도 돌아오지 못했던 우리 교민 91명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월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 지원 대상이 확대된 이후 처음으로 사할린 동포 1세와 가족들이 영주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지원 캠프에서 한국 생활 적응과 정착을 위해 3개월간 생활하고 정부는 초기 정착비와 임대주택 등을 지원합니다. 오늘 입국을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영주 귀국하는 사할린 동포들은 총 260여 명입니다. 외교부는 가슴 아팠던 과거 역사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D-100 대통령이 보인다입니다. 대선이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까? 정확히는 모레가 D-100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인다는 거는 대선 100일 전쯤 되면은 누가 당선될지 예측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죠? 네, 87년 직선제 도입 이후에 7차례 대선에서 이맘때쯤 앞서가는 후보가 총 6차례를 승리했습니다. 16대 대선에서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회창, 정몽준 후보에게 뒤처졌지만 극적인 단일화에 성공하며 역전 드라마를 썼죠. 그럼 이번 대선은 어떨까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상당히 들쭉날쭉하단 말이죠. 네,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확정된 지난 5일 이후에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를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상 다자 대결로 이뤄진 조사가 총 46개인데요. 35개는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오차범위 접전도 11개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후보로 선출된 뒤에 컨벤션 효과를 봤다라는 관측이 많던데, 근데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네, 최근 등록된 8개 조사만 또 따로 떼어서 보면요. 이 중 절반이 넘는 5개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윤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조정 국면에 있고 최근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잡음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조만간 최소 한두 차례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골든 크로스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조사 방식의 차이가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두 후보 격차가 6.8%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던 여론조사는 임의 걸기 방식의 ARS 조사입니다. 통상 응답률이 떨어지는 ARS 방식에서 정권 교체론에 공감하는 보수 지지층이 적극적인 응답에 나서면 윤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네. 정책 고관여층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야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접전을 펼친 조사는 통신 3사 가상번호의 전화 면접 방식인데요. 집전화와 알뜰폰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알뜰폰 가입자는 990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0%가량 되는데 주로 젊은 층과 중장년층 가입자가 많습니다. 네. 사실 아직 투표를 어디다 할지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표심이 거의 최대 변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20대의 37.7%, 30대의 30.8%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네. 이들이 실제 투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관심입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D-100 대통령이 보인다의 느낌표는 샴페인은 밀어두세요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이낙연 전 대표가 여권 1위로 대세론을 탔었죠. 지난 지방선거 때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지율 1위를 달렸지만 오세훈 후보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한 지금 이 100일이라는 기간은 과거와 달리 민심이 요동치기 충분한 시간인 만큼 어느 후보든 지지율에 취해 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선 안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독도의 영토 문제입니다. 최근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해서 일본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외신 기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 수차례 영토 문제를 언급한 건데요. 먼저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일 관계에 이 외교의 장애가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 또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대로,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대로 분리해서 저희 영토 문제라고 표현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네, 이 외교가에서는 이 독도 영토 문제는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합니다. 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외교관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영토 문제가 존재한다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관 출신 인사도 언급 자체가 외교 분쟁화 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독도를 국제 분쟁화, 그러니까 영토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 이런 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일본 방위백서는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 문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일본 자위대 홍보 영상에도 7대 과제로 독도 영토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고 어떤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당연히 이 영토 분쟁화를 의도해서 한 발언은 뭐 당연히 아니겠죠. 네, 물론 그럴 겁니다. 이 후보 측도 일본이 문제 삼고 있는 것 자체를 언급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앞서 인용한 현직 외교관은 적어도 대한민국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면서 영토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만약에 들어오면 무슨 소리 하느냐, 독도의 영토 분쟁이 어딨냐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서 최근 일본의 분쟁화 노력에 대해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면서 언급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외교 관련 경험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칫 민감한 외교 용어를 사용할 때는 실수도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경선 과정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의 사형제 부활 주장을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에 빗대 비판해서 우방국 정상을 비하하고 정치 공세 소재로 삼았다면서 외교 결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 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독도의 영토 문제의 느낌표는 외교는 사이다보다 고구마로 하겠습니다. 국가 간 문제에 있어서는 한마디 말이 큰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 공격을 하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가 백악관 대변인이 뒷수습을 해야 했죠. 국내 정치 발언은 시원한 사이다가 먹히지만 민감한 외교 현안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이 고구마가 낫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이태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맑은 하늘에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였는데요. 휴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영하 1도, 대전은 영하 2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11도, 청주 13도, 부산은 16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원 영동 지역과 영남 해안은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한 상태입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너울이 유입되면서 물결이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 화요일까지는 영상권 날씨가 이어지다가 화요일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난 후 수요일부터 또다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바삭한 빵 속에 달콤한 팥. 칼바람을 피해 호호 불며 먹던 붕어빵은 겨울에 맛보는 소소한 행복이었는데요. 이 간식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코로나로 길거리 장사가 어려워졌는데 가스비와 밀가루, 팥 등 재료값까지 너무 오르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노점 상인들이 가게를 하나 둘 접은 겁니다. 추억이 고픈 사람들은 붕어빵 가게를 검색해주는 앱을 보고 찾아가기도 한답니다.
치솟는 물가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사태. 붕어빵이 사라진 이유 속에서 우리의 고단한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붕어빵이 더 그리워지는 올해 겨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